안녕하세요. 데일리어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EBS 공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생활 처방전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책을 포함해서 38권의 저서를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공부 정서란 공부를 어떻게 대하느냐, 쉽게는 공부를 대하는 느낌,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부에 대한 첫인상이 만들어지고 공부에 대한 태도가 다듬어지는 때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초등 시기입니다. 따라서 초등 시기는 공부 정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실에서도 보면은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도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과하게 공부를 해서 다 소진이 되어버리고 공부를 할 때마다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아니면 학습 부진이 누적되면서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된다, 이런 무기력으로 공부를 이미 포기한 학생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의욕적으로 임하는 학생,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일본어 공부를 혼자 공부하고 있거나 어려운 책을 찾아서 읽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 정서는 공부를 지속하는 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의 양은 더 많아지고 공부는 더 어려워지죠. 거기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 정서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살면서 느끼는 건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분야에서 빛이 나는 사람,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배움을 늦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지적인 불균형 속에 던져가지고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이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죠. 그런 공부와의 첫 만남을 시작하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초등 시기, 우리는 공부 정서를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내 친구 A한테 가서 힘든 일을 털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친구 B한테 갔는데, 힘들겠다, 그래도 넌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럼 친구 A, B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힘든 순간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A 엄마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했으면 됐잖아, 더 열심히 해야지, 공부 안 하면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말을 해요. B 엄마한테 갔더니, 많이 힘들었겠다, 네 성적이니까 네가 더 힘들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아, 우리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A 엄마, B 엄마, 어떤 엄마와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화가 아니라 소통할수록 관계가 돈독해지는 대화를 한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마음도 풀고 싶고 해결 방법도 같이 찾고 싶을 거예요. 우리 엄마랑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해져. 이런 마음을 우리 아이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이 공부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기보다는 공부를 대하는 태도, 이 아이에게 성취 압력을 어떻게 주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과 행동은 아이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 부모님과 아이와의 좋은 관계가 토대가 되어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찰랑찰랑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초등 시기는 내가 절실해서 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말과 행동이 아이의 공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말은 생각을 담아요. 비록 누구보다 내 아이를 사랑할지라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해석망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화가 나잖아요. 이때 아이의 행동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아이의 행동 때문에 바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이 나의 해석망을 거쳐서 이 감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학생이 계속 소리를 내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다시 해보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나를 무시하나 싶어서 화가 났어요. 이거는요, 아이의 문제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의 행동에 대한 저의 해석, 얘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요, 이 아이가 사실은 인지적인 불균형이 크고 ADHD로 치료를 하고 자기도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웠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다라는 사실은 같은데 그 행동에 대한 해석이 저의 감정을
다르게 만들었죠. 저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 서로 일 때문에 남편이랑 제가 떨어져서 살면서 남편이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와서 있다가 가고 그래요. 저 아이랑 저랑 단둘이 있을 때랑 남편이 와가지고 아이한테는 아빠가 왔을 때랑 좀 아이가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는 애가 저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뭔가 말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오면은 약간 저한테 함부로 행동을 하고 말도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화도 좀 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번은 아이한테 둘이 있을 때 말을 했어요. 네가 아빠가 오면은 좀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 엄마한테 우리 아들이 그러는 이유를 좀 말해줄 수가 있겠냐? 엄마도 뭔가 속상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엄마 나는 아빠가 오면은 아빠한테 내가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아빠한테 내가 컸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해맑게. 그래서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띵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고 제가 화났던 그런 마음이 부끄러워졌달까요? 그래서 며칠 후에 남편이 왔고 역시나 아이의 말투는 바뀌었고 행동도 바뀌었는데 이제 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아이의 행동, 그 똑같은 행동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아이의 행동이 만들어낸 감정이라기보다는 부모의 해석 투과망을 거친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 해석 투과망은요, 부모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만들어진 투과망이겠죠. 어린 시절의 경험이 차곡차곡 무의식에 쌓여서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또 살면서 만들어진 다양한 불안과 기준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또 아이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나만의 해석망일 거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내 아이는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관점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망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교실에서 15년을 살펴본 결과 우리 아이들은 진짜 모두 다 100% 공부를 다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좀 부모님들, 어른들이 보기에는 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다 잘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거다라는 해석망을 가지면 우리 아이와 공부를 하면서 그 관계가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 공부 정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에 부모님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30가지의 말을 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3가지의 말을 대표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공부 정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아이와의 관계예요. 건강한 공부 정서를 만든다라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이들은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을 길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방해되는 부모의 행동이 나도 모르게 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 우리가 좀 자주 하는 말인데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학교 다녀오면 바로 숙제부터 해라 그랬더니 애가 조금만 쉬고 할게요 라고 해요. 조금만 쉰다던 아이가 저녁 먹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공부를 시작을 하죠. 딴짓까지 하다가 5분이면 끝날 것을 1시간, 2시간 가다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끝마치지 못하고 이제 아이는 온갖 짜증을 내고 울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엄마가 뭐라고 말하죠?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내 입고 나가라 그랬더니 싫다, 답답하다 라고 말을 하고 나가서 감기 걸려가지고 오죠.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했잖아 라고 말을 해요. 이 어린 시절에 아이가 겪는 실패는요, 대부분 부모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아이보다는 많죠. 그래서 아이의 행동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아이가 실패를 겪게 되었을 때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아빠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다고 했지, 뭐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걸 누적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일이 잘 안 되는구나, 내 의지대로 하면 자꾸 실패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행동인데요. 분명히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런 대로 괜찮은 경우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 더 좋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안 좋아지는 경우에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이의 실수가 더 과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생각을 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혼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잘못
잘못되는구나. 자기에 대한 믿음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아이는요, 이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숙제 미리 할 걸. 내일 잊고 나올 걸.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가 만약에 실패를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엄마 말을 따랐어도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면서 더 많이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다음 순간에 아이가 바로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하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습을 하고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용기를 발휘하는 걸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요, 뭔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나를 믿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은요, 학원 다 끊어. 알아서 해. 이 말이에요. 엄마, 오늘만 학원 안 가면 안 돼? 라고 애가 학원 안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고, 오늘은 또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하고, 이 한 달에 얼만데 자꾸 안 가겠다고 하니까 돈이 아깝기도 하고,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안 가는 게 습관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도 습관이라고 했는데 자꾸 꾀를 부리는 이 버릇을 잡아주고 싶어서 눈을 부라리면서 단호하게 말하죠. 알아서 해. 학원 다 끊으라고 했던 말, 알아서 하라고 했던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사실은 협박이에요. 속마음은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시켜줄 거야. 엄마 말 들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저희 반 학생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네 알아서 해 이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좋은 거지 왜 무섭냐 라고 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알아서 하면은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과의 관계나 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학생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폭발을 해가지고 의자를 던지면서 막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3년 전부터 이 다른 친구에게 불만인 사항을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엄마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찾는 이 관계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싫어, 나 안 해 라는 이 말 한마디면 끝나게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 맞춰주다가 피해의식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해놓고 사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이중구속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중구속이라는 것은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이라는 상황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두 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해서 정서적인 불안을 유발하고 어떻게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덫을 놓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중구속 메시지는요, 결국 부모 자신이 좋고 편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느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보고 알아서 해 라고 해놓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거나, 아이가 한 게 못마땅해서 다 뒤집어가지고 부모가 새로 한다거나, 그래서 매번 아이가 허락을 구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요, 점점 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사소한 판단도 하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피해의식에 갇히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기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가스라이팅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분 좋게 말하라고 했지. 짜증내지 말고 좋게 말해. 이거예요. 아이가 짜증을 내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요구하고 싫다고 징징내고 기분 나빠하고 하면은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도 좋지 않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짜증내지 말라고 했지. 기분 좋게 말하라고 했지. 라고요. 기분 나쁠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은요, 아이는 자기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거나 그냥 표현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려요. 혹은 억지로 참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터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못할 때 몸도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억압은요, 아이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지적인 활동을 방해를 해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짜증낼 때 이 짜증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절하는지를 가르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의 이 소용돌이 속에요, 같이 휘둘리지 않고요,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짜증을 내면은요, 우리가 처음 해줘야 될 것은 정말 힘든데 공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시집살이로 이 서러움 같은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곤 하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아니 몇십 년 지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사람은요, 그 서러움을 진정성 있게 공감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감은 소화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짜증을 냈을 때 우리 서윤이가 엄마한테 많이 서운했구나, 많이 불안했구나 하고 공감을 하면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명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분노와 불안이 조금 가라앉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효과가 좋아요. 감정을 명명해 주는 거는요,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세요. 엄마는 힘들 때 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더라. 엄마랑 같이 이렇게 수다 떨고 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 아니면 일기 쓰고 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 아니면 산책을 하는 것도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어야 아이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 정서에서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면 언제든지 털어놓고 말하고 편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가 부모는 혼내고 아이는 그것을 듣고 따라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협업적이고 협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의 관계, 따뜻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면은요, 부모님이 뭔가 한번 확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부모도 항상 감정을 다 잘 추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잘 구축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엄마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매년 중요해요. 매년 이 공부의 양은 늘어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공부가 어려워지는 시기, 이 초등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 4학년이 조금 확 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년이 지났다고 해서 늦은 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할 만하다, 공부 좀 괜찮다 하고 공부 정서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는 이 문제집을 골라가지고 매일 푸는 목표를 세우고 미션을 클리어하는 그런 경험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네? 이거 내가 충분히 성공해가지고 이거 미션 클리어 했잖아 라고 느끼는 거죠. 뿌듯하죠? 그리고 당연히 하다 보면은 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아이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해야 공부 정서가 좋다, 공부 정서가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 이 공부 정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아이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보다 나를 위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앞서서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도대체 왜 나를 위한 마음이냐?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아이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내가 불안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면은 아이를 내 바운더리 안에 넣고 싶어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 좀 내가 덜 불안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 빠져나오려는 아이를 보면서 불안하니까 내가 더 통제를 하고 잔소리를 하면서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죠. 저게 나한테 자꾸 반항해? 별 의미 없는 기싸움을 하면서 말대꾸 하지 말아라 하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화라는 감정은 2차 감정일 때가 많아요. 사실 그것의 1차 감정은 불안함, 외로움, 서러움, 이런 다른 감정인 거죠.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화가 났을 때 나의 진짜 감정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작업, 내 마음에 불을 켜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공부 정서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EBS 공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초등생활 처방전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를 포함해서 38권의 저서를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크면서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만드는 시기, 이 아이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7에서 9세입니다. 이 시기는요, 발에 힘을 주고 똑바로 걸을 수 있고 단의 발달이 시작해서 활자를 배우는 것에도 가속도가 붙고 호기심과 상상력이 살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7세가 되면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불안감에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세가 되면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적응하느라 부모와 아이 모두 혼란스럽고요. 9세는요, 이제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중학년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거나 공개 수업을 해도 가장 참여율이 높은 학년이 저학년이고요. 책을 출간하고 강의를 하러 가도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부모님이 저학년의 부모님입니다. 고민 상담을 받아도 가장 많은 고민을 받는 시기가 7에서 9세예요. 그래서 불안감도 많고 엄마 손도 많이 가는 시기가 예비 초등부터 저학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학교 생활과 학습에 대한 긍정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는 것을 잘하는 모범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체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판단을 연습하고 삶에 필요한 습관과 태도를 길러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7, 9세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이후에는 안 내도 되는가, 그거는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늦은 것은 없어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도 늦은 것은 없죠. 그래도 부모님의 손길이 좀 더 많이 닿을 수 있고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기인 7, 9세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3학년이 원래 전출입이 가장 많은 시기다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때 일을 많이 다시 시작을 하시기도 하고 학군을 옮기면서 집 이사를 하기도 하고 학원을 아이들이 다니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변화가 많아서 전출입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2, 9살 때까지는 좀 아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돌보다가 10살 때부터는 약간 아이들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7, 9세에 잘 독립시켜 놓고 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10살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10살 이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학년의 공부는요,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초 공부를 다지고 공부 습관을 길러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것을 혼자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성취하는 일상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공부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랑 뭐 하나 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다, 그리고 매번 갈등이 생긴다, 학습 습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3단계 방법으로 아이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공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1단계는요, 침묵하기입니다. 아이가 뭔가 버릇없이 군다, 공부하라고 했는데 막 짜증을 낸다 라고 하면은 열받아요. 그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이의 행동이 나의 감정을 자극했기에 화가 나고 기분이 진짜 나쁜 건가 하고 이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 뭔가 생각이라고 할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조금 서로의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진정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말을 안 하고 잠깐 참는 거예요. 꼭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감정 조절이 내가 가능하다 그러면 1단계는 금방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경멸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화를 잠시 꺼뜨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은 그때는요, 2단계 싸우지 말고 협력적으로 논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어떻게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아이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답을 생각을 했다고 해도 실천으로 또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 이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는 건 엄마도 알아, 아빠도 알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에 와서 평일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놀기 전에 할 일을 먼저 하고 놀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아이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객관식으로 바꾸어서 선택지를 주거나 범위를 좁혀도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냐? 얼마나 줄일 수 있냐?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오면은 쉬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그럼 몇 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게 내 컨디션에 가장 좋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누구나 이 자율성의 욕구, 독립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 라는 것보다 서로 협력적으로 논의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관계에도 좋고 또 효과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단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아이가 잘하는 행동은 당연한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칭찬을 하다가도 반복되면 당연해지고 마는데요. 이제 2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정했잖아요. 근데 아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면, 혹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랑말랑 보이면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확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실에서 이제 글씨를 엉망으로 쓰는 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비법 하나 알려줄게. 힘만 줘도 써도 좀 글씨가 진하게 보이면 잘 쓴 글씨로 보여. 해볼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서 2단계를 거쳐요. 그 다음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준이는 힘을 주지 않고 글씨를 쓰고 있죠. 다 잊어버려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봐봐 준이야, 글씨에 힘을 주고 쓰니까 글씨가 잘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같이 협의한 내용을 말을 하면은 아이가 그런가 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끌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바로 잡아주고 필요하다면은 단호하게 허용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당황, 수치심, 죄책감 같은 그런 격한 감정 없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을 나쁜 아이로 몰아세우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은요, 아이 역시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함께 협의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당한 한계 내에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면은 아이도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닥달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을 통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이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부모는 화를 내고 수치심을 자극을 했어요. 그럼 아이는 억지로 부모의 말을 따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아이의 머리가 크면은 이것조차 듣지 않고 반항을 하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가보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럼 잠깐 침묵하고 화가 나는 감정, 나의 어떤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아이랑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대화하고 아이한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옳은 행동을 아이가 했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마구 줘요. 그렇지 않다, 원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감정을 정리하고 눈을 바라보고 단호하게 행동을 다시 말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는 방법을 쓰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침묵하고 협의하고 강화하는 3단계입니다. 학습 습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동기입니다. 동기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려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크게 내재적인 동기와 외재적인 동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재적인 동기는요, 행위 자체의 즐거움, 만족감을 뜻합니다. 이 내재적인 동기가 높다라는 것은요, 공부하면서 이 공부 자체로 스스로 유능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즐겁다고 느껴지는 것, 주어진 공부 과제가 흥미롭다고 느껴지는 것 등을 말을 합니다. 공부 자체가 보상으로서 작용을 하니까 외부적인 보상이나 외부적인 제약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요. 반면에 외재적인 동기는 그거를 하면은 좋은 걸 받거나 안 좋은 걸 피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자체 말고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칭찬, 스티커, 장난감, 게임 시간 획득, 거래 회피 이런 것을 얻으려고 기대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내재적인 동기를 느끼면 당연히 더 주의를 집중하고 공부한 내용도 스스로 잘 정리해 보려고 하고 궁금한 것도 해결하고 모르는 것은 더 알아보고 부족한 것은 더 연습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이상적인 태도가 나타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의 질이 높아지고 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더 많은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이 내재적인 동기가 또 내재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겠죠. 우리 아이가 외재적인 동기 말고 내재적인 동기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내재적인 동기랑 외재적인 동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스펙트럼과 같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재적인 동기가 높으면 외재적인 동기가 낮고 외재적인 동기가 높으면 내재적인 동기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외재적인 동기가 내재적인 동기로 점점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 받으면 공부하는 외재적인 동기에서 공부 자체가 재미있는 내재적인 동기로 바뀌는 건 도대체 언제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부터 공부가 재미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영재, 천재 같은 이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좀 재밌어서 시작을 했다가도 지속하는 힘은 또 약해요. 그래서 보통은 외재적인 동기가 높고 내재적인 동기는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이 뿌듯함의 순간, 공부가 재미있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인 동기라는 것은 외재적인 동기의 다음 단계로 딱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공부하다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 경험이 많아지면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겠죠. 그러니 이 외재적인 동기를 이용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내재적인 동기를 느끼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라든지 칭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번 해보셔서 아이가 일단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내재적인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세 가지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 결정성입니다. 선택권의 허용인데요. 간단하게는 줄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오늘 줄넘기 하면은 엄마가 뭐 줄게 이렇게 보상을 거는 건 외재적인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줄넘기 목표를 몇 개 이상으로 해볼까? 우리 3학년이니까 최소 50개는 도전해보고, 그러면 50개 이상 중에서 그 목표는 너가 한번 정해봐. 어떤 친구는 그냥 저는 50개만 할게요. 저는 60개 도전할래요. 어떤 사람은 100개 할래요. 500개 할래요 하고 내가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요. 내재적인 동기도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선택권이 지나치게 많이 있으면 오히려 행동 동기가 감소되고요. 선택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선택 부담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하다, 자기 효능감이 낮다, 이럴 때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울타리를 주고 그 안에서 선택권을 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서, 수학, 영어의 공부를 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거는 선택권이 아니라 정해지는 거고, 그 오늘 할 일을 다 했을 때 보상도 같이 이야기해서 정해요. 그러면 그 보상이 외재적인 동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독서, 수학, 영어 오늘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할래? 라고 물어보고 그걸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신의 자율성이 생기고 내재적인 동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당하게 도전적인 과제의 제공이에요. 너무 어려운 건 좌절감을 주고 너무 쉬운 건 흥미를 잃기 마련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일정한 퍼즐 문제를 해결할 때보다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퍼즐을 수행할 때 이 학습자의 내재적인 동기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영어 대화문을 따라하는 걸 반복하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빈칸을 넣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모두 외워서 말한다, 이렇게 적절하게 이 수준을 높여가지고 조정을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 문제집을 제공하는 거,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하는 거,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속도, 우리 아이의 수준을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잽을 날려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책도요, 좀 수준을 높여줘 보고 읽어줘 보고 반응을 봐요. 근데 아이가 좀 지루해한다, 그럼 수준을 좀 낮춰야 되겠죠? 수학 심화 문제집을 풀어야 하느냐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거는 아이마다 달라요. 그래서 심화 문제집을 사가지고 한번 풀어보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기 전에도요, 우리 아이가 지금 푸는 응용 문제집의 정답률을 보고 80% 이상이다, 그러면 심화 문제집을 사가지고 한번 건네줘 보고 아이의 반응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뒤로 가는 거예요. 영어 파닉스를 배워야 할 때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한번 건네줘서 아이의 반응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하고, 아니면 또 뒤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피드백의 제공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하고 나서 확인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해야 할 숙제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누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요. 칭찬도 안 해줘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뭘 더 배워야 되고 어떤 건 잘했는지 아무 피드백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요. 피드백은요, 격려와 칭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격려와 칭찬이 다 필요해요. 칭찬은 잘할 때 해주는 거고요, 격려는 못해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힘들지만 성장하고 있어, 이런 격려는 끙끙대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우리 아이의 엉덩이를 밀어주는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주는 이 격려 한 스푼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재적인 동기를 높인다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체성에 대한 칭찬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외재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스티커, 장난감, 게임 시간, 이것을 보상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했을 때는 내재적인 동기를 건드려주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할 일 다 했네, 잘했으니까 오늘 스티커 받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아들은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야, 역시 우리 딸은 계획을 세운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말을 해주면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우리 딸 아들을 보면서 그걸 배우고 있어. 너는 정말 자기가 말한 거를 지키는 대단한 사람이야. 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 단순히 잘했어, 칭찬해줄게, 스티커 줄게 외에 뭐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칭찬해 주는 거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힘든 점이 생겼을 때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조금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따진다는 뉘앙스보다는 가정에서 지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께 좀 물어보고 싶다, 도움을 청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에서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 사례를 들으면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많이 돼요. 근데 또 여러 아이들을 함께 지도해야 하는 담임교사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교사와 뭐 우리 아이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혹은 담임 선생님한테 뭔가 불만이 있다 이럴 때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상담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상담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게 잘 통하지 않아서 아이가 계속해서 학교에서 뭔가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를 힘들어한다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또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아이가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전략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이가 선생님이나 그 외의 다른 어른들에게 뭔가 불평을 할 때 아이가 하는 말이 부모가 보기에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그거는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세요. 그래, 선생님의 그런 면이 너랑 안 맞을 수 있겠다. 엄마도 어렸을 때 선생님 싫을 때 있었어. 그리고 아이가 살면서 아이와 잘 맞기만 한 사람, 편안한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내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모든 관계는 좋을 수 없어. 어떤 사람을 알고 지내는 건 그 사람의 장점은 즐기고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면 네가 맞추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해. 엄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고 엄마가 미울 때도 있잖아.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좋은 점이 있고 조금 힘든 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선생님께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내 아이가 나쁜 아이가 되거나 자존감이 또 낮은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네가 선생님이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네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야. 넌 소중한 아이고 훌륭한 아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 역시 저랑 잘 맞는 학생이 있으니까 교사와 학생 사이에도 궁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지 않은 관계일 때는 그 불편한 관계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거죠. 동료 교사들에게도 제가 학부모님들께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선생님들께서 단 하나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를 위한 동행자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것만 해도 모유나 분유에서부터 이유식, 맵지 않은 음식을 거쳐서 이제 매운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부도요, 처음에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학년 때는요, 계획을 함께 세우고 공부할 때 옆에서 봐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하는 공부 대 혼자 하는 공부의 비율을 보면은요, 100대 0에서 99대 1, 98대 1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다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이 아직 잡혀 있지 않다면 옆에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EBS 공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책을 포함해서 38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훈육은 아이가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배우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훈육은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해 주고요, 성숙한 판단력과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은 아이에게 건강한 가치관과 행동 습관을 길러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갖게 돼요. 특히 훈육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의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해 주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또한 훈육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이는 학습과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일관되게 아이의 행동을 지도할 때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훈육은 아이에게 믿음을 주고요. 아이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 자율적이고 성숙한 성격을 키울 수가 있어요. 다만 훈육할 때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훈육을 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이제 너 초등학교 가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6학년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곧 중학교 가잖아. 학년만 바뀌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마다 요구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요구되는 역할이 매년 협박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학년에 맞는 역할, 나이에 맞는 역할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매번 아이에게 협박하는 레퍼토리가 학년과 나이만 바뀌게 되면은 그것도 참 재미없고 무익한 잔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나이 불문, 누구나 잘못도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키기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행동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 몇 학년이야? 그게 몇 학년이 할 행동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해서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의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더 많이 공부해. 이거 조그마한 거를 유세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죠.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비난과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요, 참 쉽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더 많이 학원 다니는데 이거 하나 하는 거 힘들어해서 되겠니? 학원 더 다닐래? 이러면서 실랑이를 하는 게 일상이에요. 모든 집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아이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레퍼토리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를 깨닫게 해주곤 하는데요, 역지사지를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거울 반응처럼 엄마 지금 몇 살이야? 엄마 이제 40살인데 그러면 되겠어? 엄마 다른 엄마들은 안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흠칫해가지고 제 말 습관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엄마 어릴 때는 안 그랬어. 혼자서 딱딱 숙제하고 그랬어. 이렇게 하다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에까지도 비교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도 습관입니다. 비교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머릿속에 비교하는 사고회로가 생겨요. 그래서 외부에서 비교의 목소리가 내부의 목소리로 들어와 앉으면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친구와 나를 비교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비교에서 오지 않죠. 절대 상대적이지 않아요. 비교의 목소리가 자리 잡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입니다. 비난과 비교를 자꾸 들으면 당연히 스스로 자신을 멋진 아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부모가요,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내 사랑은 조건부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할 때만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정보가 아이에게 전달이 되죠. 시험 성적이 좋으면 기뻐하고 못하면 화를 내죠.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화를 내요. 부모가 아이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좋은 모습만 사랑할 때 그거는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아이가 느끼기에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이 수치심을 만드는 거거든요. 비교가 아이를 공부하게 만들지 않아요. 엄마의 불안함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선택된 것 뿐이죠. 이중구속 메시지나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자유를 구분해서 지시를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위라는 것은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든지 이미 숙제에 대한 규칙을 같이 정했고 아이도 동의했을 때 이때는 바로 숙제해, 유튜브 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율은요, 큰 틀은 정해주고 그 안에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큰 틀에 있어서는 오늘 독서를 해야 한다라는 건 정해진 거죠. 근데 그 안에 있어서 얼마나 할지,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현장 체험 학습 날, 오늘은 아이가 좀 피곤해서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학원에 갈지 안 갈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이가 알아서 정해도 우리가 화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나 자율의 규칙을 발휘할 때 일관되고 동의된 규칙이 필요합니다. 잔소리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 다녀와서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다 시스템입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만들어서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꾸준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은 엄마도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같이 노력하고 싶다. 우리 가족 다 같이 스마트폰에 지배되는 생활을 집에서는 안 할 수 있도록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될까? 이런 식으로 협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회의 하듯이 해도 좋아요. 엄마 생각에는 스마트폰 상자를 만들어서 집에 오면은 모두 다 거기에 넣어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만지는 걸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도 그렇고 급한 일이 없는데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어. 아빠 생각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넘기면 전화나 문자만 되는 핸드폰으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벌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엄마 아빠는 핸드폰으로 일하잖아요. 그 벌칙은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에 준하는 다른 벌칙을 수행하도록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스마트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나눈 규칙을 스마트폰 계약서에 적어서 온 가족이 확인 서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시스템을 정한 다음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저를 처음 만나면 간을 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뚫리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안 해도 돼요? 선생님 좀 이따 해도 돼요? 계속 정해진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물으면서 허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선을 넘어가도 되는 거를 확인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쉽게 넘어가요. 마음이 약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일관성을 지키는 거였어요. 선생님 뭐뭐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 그럼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와 내일 해와 라고 하면서 규칙을 아이가 지키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요 일관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규칙을 만들고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돼요.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규칙을 상기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녀와서 바로 오늘의 할 일을 한다라는 규칙을 함께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정했다라고 해볼게요. 부모님은 하교하고 아이가 오늘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환경을 설계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아이가 엄마 나 게임 조금만 해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딱 허락을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이가 자율성을 기르고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규칙 내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규칙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라. 그런데도 애가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다라는 게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규칙을 정한 대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관되게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혼낸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겁니다. 그래서 규칙도 없다가 일관성도 없다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스마트폰 압수 이렇게 가져가면은 애 입장에서는 뭐야 하고 당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을 함께 만들고 일관되게 그 규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은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끗 차이지만은 아이한테는 그 마음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규칙을 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이나 제 아이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알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번인 학생이 오늘 당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서윤아 당번 활동 안 하니? 당번 활동 해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서윤아 오늘 당번인 거 알지? 라고 물어요. 그러면 깜빡 잊었더라도 아 알죠? 라고 말을 하고 당번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훈아 오늘 수학해야 하는 거 알지? 라고 물어보면은 잊었었더라도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몰라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네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라는 걸 믿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없지도 있어요. 학습지를 풀어야 하는데 다 안 한 사람 없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집에서도 오늘 밥 남길 사람 없지? 오늘 책 안 읽을 사람은 없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 너는 밥을 남김없이 골고루 먹을 거라는 걸 믿는다. 너는 책을 읽을 거라는 걸 믿는다 라는 걸 은근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 몰라요 싫은데요? 하면서 반항하거나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말해요. 서윤이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선생님은 알고 있어. 엄마는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뭔가 나의 진심을 인정받아서 감동하는 아이들, 뭔가 마음을 조정당하는 것 같아서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는 아이들. 아니거든요? 이렇게 또다시 반응을 하면은요 감히 내가 믿어줬는데 내 믿음에 네가 그렇게 반응을 해? 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도 모르는 너의 잘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있어. 네가 아니라고 해도 엄마는 믿고 있어. 선생님은 믿고 있어.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스스로 믿어주고 물을 주면서 키워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떠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요. 그 안에는 너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을 사람이 아닌데 집중하지 않은 것은 다른 불편한 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몸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있는데요.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죠.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생겼네 라고 한마디 해줘요. 친구를 놀린 학생이 있어가지고 불러서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친구를 놀렸어? 어떻게 하다가 친구를 놀리게 됐어? 어떤 게 친구를 놀리게 만든 거야? 라고 물어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너는 친구를 놀릴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은 내게 여전히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의도로 말을 하는 것이지 너 왜 그런 거야? 하고 따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인데 아이는 그 믿음을 전달받고 편안하게 말을 꺼냅니다. 믿음을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라는 부사어의 사용이에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떠들지? 갑자기 말투가 왜 이럴까? 라고 말하면 이 학생들이 슬며시 꼬리를 내려요. 아, 나는 평소에 떠드는 아이가 아니구나. 아, 나는 말투가 반항적인 아이가 아니구나. 적어도 부모님, 선생님은 그렇게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어 라고 직접 말을 하는 것도 믿음을 전달하는 거지만 이런 사소한 말투 하나하나가 아주 은근하고 효과적으로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공감하기예요. 공감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직접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가 놀렸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랬어? 너 어떻게 했어? 선생님한테는 말씀드렸어?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친구가 놀려서 되게 속상했겠다 하는 그런 공감의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이가 계속 TV를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랬을 때 TV 계속 보고 싶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왜 어렵죠? 공감을 허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애가 계속 TV를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공감은 허락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도 공감을 하면은 허락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도 TV 보고 싶어. 그래서 네 마음 이해해.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주말에 보자. 이렇게 내 감정은 정당하다는 걸 인정해주고 옳은 행동을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감은요, 특히나 그동안 공감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가시가 돋아나 있는 아이, 부모의 말에 신뢰가 없는 아이에게는 더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의 쿠션을 조금 더 쌓아주시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런 아이들에게는 우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하기예요. 앞에서 제가 3단계의 방법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침묵하기,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 찾고 강화하는 거였는데요. 이거 역시 비슷한 맥락이에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물론 하지마 하고 단호하게 말할 때도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기도 해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요, 대부분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모른다라고 해요.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친구하고 싸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묻고 가만히 아이가 있고 대답을 안 하고 모른다라고 하면은 객관식으로 주는 거예요. 1번, 친구와 서로 사과하고 같이 논다. 2번,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으니 오늘 하루는 서로 말하지 않고 내일 다시 대화한다. 3번, 앞으로 절대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면 뭐 1번을 선택을 할 때도 있고 2번을 선택을 할 때도 있고 3번은 거의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들이 선택을 하니까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훈련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답을 더 잘해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기분만 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선택하기예요. 아이가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게임 30분 더 하고 숙제할래? 아니면 숙제하고 나서 게임 30분 할래? 근데 지금 숙제를 먼저 하면은 게임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게임을 먼저 하고 숙제를 하면은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할 수는 있어. 30분 후에는 꼭 꺼야 돼. 뭘 선택을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조금 더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관찰하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맨날 떠드니? 라고 하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말하는 학생 지금 3명 있네요 라고 말을 하면은 기분 나빠하기보다 약간 멈칫하면서 조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자는 평가이고요, 후자는 관찰이기 때문이에요. 만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맨날 떠드는 거 아닌데 하고 자기 방어 기제가 앞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가를 하면은 비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기분만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찰한 것을 그대로 묘사하듯이 말하는 것이 의외로 효과가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평가하는 마음을 좀 흘러보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관철하기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도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찾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공부해야 돼요? 이거 오늘 꼭 해야 돼요? 막 이런 거요. 그래서 하기 싫다는 말에 이것도 공감을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간 공감
공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관철한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의 뜻이 어떻게든 반드시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당연한 것은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관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가 질문을 하면 학원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침묵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입을 다무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잖아요. 혹은 정확하고 짧게 우리 약속 다시 생각하고 결정해봐. 안 돼? 라고 말을 한다거나 싫다고 반항을 계속 한다면은 말을 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방법을 또 사용을 해요. 시계를 가리킨다거나 미소를 보이고 책을 한번 가리킨다거나 꼭 안아주고 계획표를 가리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관철하기가 실행하기 전에는요. 동의하기 단계가 있었어야 합니다. 동의하기라는 것은요.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협의했거나 이 설명하기를 통해서 그 필요성과 의도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야 너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규칙을 다시 정할 것도 없단다 하는 메시지를 관철하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요구에 일일이 공감해 주다가 아이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서 괜히 말다툼할 빌미를 줘서 마지막에 소리치게 될 때도 많이 있어요. 혹은 단호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허락해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하실 수가 있죠. 언제는 그럼 도대체 공감을 하고 언제는 관철하기를 해야 돼? 우리 아이가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다. 부족하다 할 때는 공감하기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규칙을 이미 협의한 문제, 아이도 동의한 문제에 있어서는 관철하기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철하기를 통해서 아이가 짜증을 냈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수긍을 하고 규칙을 지켰다라고 하면은 규칙을 지켜줘서 고마워. 역시 우리 아들, 딸은 규칙을 지킬 줄 아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줘요. 짜증내면서 할 거를 했다라고 해서 그 짜증내는 거를 또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행동을 했다, 지켰다라고 하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관철하기를 통해서 아이는 부모의 권위와 약속과 규칙을 배우게 되죠. 무엇보다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은 것을 익히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가요.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치 있고 뿌듯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거를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 혼내기보다는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이 정말 인내의 과정으로 힘들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뿌듯하시고 더 인내하는 그런 힘이 생기실 것입니다.